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이죠. 전기자기학 특강. 이번 시간에서는 정전 용량과 유전체와 전속 밀도, 그리고 경계 조건 이런 내용들을 좀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전개와 전위, 그렇죠? 그리고 전기력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응용이 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보고 학습 목표라고 할까요? 예, 우리가 어떤 전기 용량, 유전체 이런 것들에 대한 성질 그리고 그 양, 물리의 양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겠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계 조건 문제가 아주 시험에 잘 출제가 돼요. 이런 것들 좀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회로에서 저항, 전류, 전압 이런 것들의 관계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기 시간에는 제가 한번 전기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걸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물질 속에서 전기장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전류와 전력량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러면 뭐 검색도 해보시고 하면 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정전 용량에 관한 내용인데 정전 용량 그러면 우리 축전기를 생각하면 돼요. 축전기. 여기 이제 축전기나 또는 우리가 실제 그 장치는 콘덴서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말로는 축전기, 영어로는 콘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전기 용량이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이제 전이차와 정전 용량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 물론 콘덴서에서의 얘기죠. 여러 형태의 콘덴서 그리고 그 형태의 전기 용량 정전 용량의 접속까지 직렬 연결, 병렬 연결하는 이런 과정까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좀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간단하게 그 정의와 의미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저 아래 그림에 보면 이런 형태의 소자들, 부품들인가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판이라고 하는 거죠. 전자기판 또는 뭐 전기 기기 내에 들어있는 기판에서 이런 걸 보게 될 텐데 이런 것들, 이 뒤에 작게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건 이제 전기 저항이에요, 그죠? 색띠로 되어 있으면 전기 저항인데 이렇게 커다랗게, 그죠? 원통처럼 솟아 있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두세 개 정도 보이는 이렇게 납작하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왼쪽에 보이면 이런 것도 있는데 얘도 자세히 보면 그림이 좀 불분명해서 그런데 축전기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콘덴서입니다. 콘덴서, 그런 축전기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그림에서 콘덴서가 무엇인지 일단 살펴본 거고, 자, 여기 나와 있는 형태는 두 개의 금속판이 쭉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 S고 둘이 간격이 D만큼 떨어져 있는 금속판인데 V라고 표현된 건 여기 전압을 가했다는 얘기예요. 위쪽에 플러스 아래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이렇게 가하면 배터리 연결하면 되겠죠. 한쪽은 플러스가 되고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 양전하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차게 돼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음전하들. 왜냐하면 플러스 극에 연결된 곳에는 양전하가 쌓이고 마이너스 극에는 음전하가 쌓이죠. 그렇죠? 전하가 꽉 들어차 있게 되는 거고 그걸 옆에서 보게 되면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위쪽에 양전하판, 아래쪽에 음전하판. 그럼 양전하판에 들어있는 전하량이 얼마야? 바로 Q가 되는 거고 아래쪽에는 마이너스 Q가 들어있어요. 그럼 누가 집어넣었어요? 배터리가 집어넣은 거겠죠. 그렇죠? 배터리가 얘네들을 집어넣고 이제 배터리를 분리하게 되면 이것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판 안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가 축적이 되었다. 충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충전된 평행판, 그죠? 평행판 콘덴서입니다. 그죠? 평행판 축전기 또는 평행판 콘덴서 그 내부에는 바로 뭐가 만들어져요? 화살표 그림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전개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개는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형성이 되는데 점전하라면 어떻게 돼요? 점전하라면 양에서 나와서 음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전기력선이 만들어지죠. 무한대로 갔다 무한대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그렇죠? 멀리에서 멀리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전기력선이고 전개가 이렇게 이제 분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는 어때요? 이 사이에서는 보는 것처럼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균일한 전개 또는 전기장. 그래서 균일한 전기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두 개의 넓은 금속판을 두고 거기 배터리를 연결하면 그 내부에는 거의 모든 곳에서 균일하게. 하지만 오른쪽 끝과 왼쪽 끝은 이 모서리 효과라고 합니다. 균일하진 않겠죠. 왜냐면 가다가 이제 끝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전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배터리 축전기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축전기는 본래는 도체죠. 도체에 배터리 전압 연결했더니 그 내부에, 그 주변에 뭐가 만들어져요? 전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럼 전기장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전하를 이렇게 갖다 넣은 거죠. 전하를 누가 넣었어요? 배터리가 넣었으니까 배터리가 열심히 일해서 갖다 쌓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축전기 콘덴서 안에는 에너지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배터리가 넣어줬으니까 배터리가 일을 해서 그 들어가 있는 에너지가 얼마인가, 이것까지 구하는, 이 값까지 구하는 게 이 과정이 되는 겁니다. 전기 용량에서 많이 출제되는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양들을 보면 일단 전압이 나와 있고, 면적 S 나와 있고, 간격 D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이 전압은 물론 배터리가 가해지는 전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 있어요? 들어차 있는 전하량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의 관계, 이걸 알아가는 게 이 과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전 용량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두 도체에 플러스 q 마이너스 q의 전하를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럼 배터리가 물론 집어넣은 거겠죠. 그럼 두 도체 사이에 전이차 V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전이차가, 전압이 만들어져 있겠죠. 이때 Q 나누기 V, 즉 단위 전위당 또는 단위 전압당 전하량, 이걸 정전 용량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C를 쓰게 돼요. 기호로는 C.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기호로 C를 쓰고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하량 나누기 전압이니까 쿨롱 나누기 볼트죠. 여기 있는 이 기호는 뭐의 기호예요? 정전 용량의 기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얘기하는 거고, 이 C는 뭐예요? 전하량의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V는 뭐예요? 볼트죠. 전위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압의 단위. 그렇죠? 헷갈리지 않도록 잘 좀 이해하시고, 그래서 단위가 쿨롱 퍼 볼트인데 이걸 페럿이라고 합니다. F라고 쓰는 거예요. F는 페럿, 단위예요. 뭐의 단위? 정전 용량의 단위가 된다. 그럼 1페럿은 뭐예요? 1볼트 가했더니 1쿨롱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에요. 그릇의 크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주전자가 있으면 주전자의 용량이 얼마야? 2리터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양이 부피가 2리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평행판 콘덴서의 용량은 얼마냐? 이 용량은 뒤에 나오겠지만 용량이 정해지겠죠. 뭐에 의해서 정해지냐면 면적과 간격과 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물질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부피가 아니라 얘만의 용량이 있게 되는 거죠. 전기 용량, 정전 용량, 이런 값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페럿을 쓰게 되는데 1페럿의 용량은 어마어마한 단위예요. 어느 정도 어마어마하냐면 우리 주전자 1리터 정도 주전자 되면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주전자죠. 근데 우리 주전자가 예를 들어 이 강의실 만한 주전자, 그럼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용적이지 않죠. 들 수도 없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주전자죠. 물통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1페럿의 용량이라고 하는 건 매우 크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앞에서 잠깐 봤던 축전기 그림들이 있었죠. 그죠? 그 축전기 그림에서 나오는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자세히 다시 보면 여기 숫자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220, 단위가 어떻게 나와 있죠? 마이크로가 붙어 있죠.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유용한 단위는 마이크로 페럿 또는 나노 페럿, 피코 페럿, 이런 단위를 많이 쓰게 되고, 이 값도 알아둬야겠죠.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즉 10억분의 1이라는 얘기고, 피코는 얼마예요? 피코는 10의 12승분의 1,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그리고 마이크로는 10의 6승분의 1, 즉 100만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1페럿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단위들을 실용적으로 좀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형태의 콘덴서가 바로 이 평행판 콘덴서인데, 앞에 그림에서 봤던 콘덴서는 이거 원통으로 생겼었는데, 그죠? 어떻게 이걸 만들죠? 이렇게 면적으로 되어 있는 걸 돌돌 말아요. 그렇죠? 돌돌 말면 이렇게 말려서 원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원통 평행판 축전기를 만드는데, 그 원통은 사실 원통이 아니라 실제 모양은 평행판인 거죠. 그래서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암기. 이것도 유도를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그럼 매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해주면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입실론, 그죠? 그리스 문자의 입실론이 뭐냐? 입실론 제로가 뭐였어요? 이게 진공, 자유공간, 진공이라고도 하고 자유공간이라고도 합니다. 자유공간의 유전율이 입실론 제로가 되는데, 입실론 그러면 공간이, 이
내부에 다른 물질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진공이 아닌 물질. 그래서 어떤 들어있는 물질의 유전율이 되는 겁니다. 유전율을 우리가 다루는 물질들은 다 부도체예요. 부도체. 부도체인 경우에 이렇게 유전체가 되는 겁니다. 유전체. 이 안에 채우는 물질들을 유전체라고 합니다. 유전체, 부도체 사실 같은 말인데 유전체라는 의미는 유전율을 가지고 있는 물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공도 사실은 유전체인데 유전율이 진공의 유전율인 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유전체라는 말 쓰기보다는 그냥 진공이라고 하는 거고 나무를 넣을 수도 있고 플라스틱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플라스틱, 나무 이런 것들은 유전율이 공기보다 유전율이 한 서너 배 또는 5, 6배 정도 높은 그런 부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건 공기가 아닌 어떤 또 다른 물질들의 유전율을 여기 대입을 해서 넣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D분의 S가 돼서 간격이 좁으면 용량이 증가하고 면적이 크면 용량이 증가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부피가 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멀어지면, 즉 거리가 멀어지면 전하와 전하 거리가 멀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겠죠. 위쪽에는 양전하, 아래쪽은 음전한데 그죠? 서로 가까이 있을수록 서로 더 많이 끌어당겨서 더 많이 서로를 쌓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격이 좁을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용량이 증가하는 당연히 D분의 S라는 형태로 비례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 그죠? 암기해 주면 되겠고 뭐 한 1년에 한 번씩 꼭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다음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도체가 있어요. 꼭 이렇게 원판이 아니라 평행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축전기 콘덴서는 어떤 모양이 돼도 돼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압을 연결하면 플러스 쪽에는 양전하가 쌓이고 마이너스 쪽에는 음전하가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에서 음으로 뭐가 만들어져요? 이 사이에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축전기가 되는데 이런 불규칙한 모양은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용량을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용량을 측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측정하냐? 여기 들어가 있는 전하량을 측정합니다. 한쪽에는 플러스 Q, 다른 한쪽에는 마이너스 Q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걸어준 전압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용량은 어떻게 측정한다고요? 용량은 바로 전압당 전하량. 이러면 용량은 쉽게 측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용량을 애초에 구해내기는 어렵죠. 측정하지 않기 전에는 구해내기는 어려운데 평행판 축전기는 용량을 측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도체들은 예를 들어서 구도체. 구도체는 그냥 구예요. 구 하나만 있는 겁니다. 구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접지시켜서 전하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반지름이 A가 되고 그 주변 물질이 입실론인 유전체로 쌓여져 있는 구도체예요. 구형 모양의 도체의 전기 용량은 이렇게 4파이 입실론 A로 나와요. 시계 모양이 그래도 간단하죠. 4파이 A 곱하기 입실론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공식 그대로 넣어줘야 되고 유전율을 알고 있다면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집어넣어서 실제 값을 구해낼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심 구도체인데 동심 같은 중심을 갖는 구가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안쪽 중심에 안쪽에 도체가 있고 바깥쪽에 이렇게 도체가 있어요. 안쪽에 공이 하나 있고 얘를 감싸는 더 큰 공이 있어요. 물론 이 둘 사이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겠죠. 이 물질은 뭐겠어요? 유전체죠. 유전체. 전기가 흐르면 안 돼요. 전기가 흐르면 그냥 도체잖아. 그렇죠? 유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라니까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 전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한쪽에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플러스 연결하고 다른 쪽에 마이너스 연결하면 안쪽에 있는 물론 구멍을 살짝 뚫어야겠네요. 그렇죠? 안쪽에 있는 구에는 양전하가 바깥쪽 구에는 음전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고 이때 Q 나누기 가해준 전압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바로 전기 용량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고 실제 측정해서 알아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봤더니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요. 이런 형태. 그렇죠? 위에 4파이 입실론 들어가죠. 얘처럼. 그죠? 구도체처럼. 그래서 구형인 경우에는 4파이 입실론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공부하기 쉽죠. 그리고 아래는 뭐가 들어가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본래 A분의 1만 있다면 어떻게 돼? 이게 바로 구도체잖아. 구도체 두 개 사이예요. 차이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A분의 1분의 4파 입실론, B분의 1분의 4파 입실론인데 이게 직렬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돼서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암기하자면 이거 통분해서 구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차분의 곱, 그죠? 반지름의 차분의 곱 곱하기 4파이 입실론. 구도체는 뭐예요? 반지름 그냥 집어넣어 주면 되고, 동심 구도체는 차분의 곱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4파이 입실론을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쉽게 외워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 이건 잘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동축 케이블은 2파이 입실론. 그죠? 4가 아니라 2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두시고, 로그 a분의 b인데 ln이죠. 자연 로그라고 합니다. ln a분의 b. 그래서 반지름이 다른, 이건 원통이에요. 원통. 이렇게 원통입니다. 얘는 실제 9인데 얘는 원통이에요. 안쪽에 긴 도선이 있고 바깥쪽에 원통 모양의 껍질 도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예. 이러면 안쪽에는 플러스 q, 바깥쪽에는 마이너스 q 이렇게 들어갔다면 그 내부의 전개가 만들어지겠죠. 이 전개의 형태가 이 화살표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구해보시면 결과식 이렇게 여러 개 쭉 나와 있으니까 다 암기하세요. 암기하면 바로 시험 문제에 풀어볼 수 있고, 평행도선이죠. 평형이 아니라 평행도선. 두 개의 도선, 이건 서로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그래도 어째요?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면 이쪽에 양전화 이쪽에 음전화 들어가겠죠. 그럼 이 사이에 역시 전기장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시계 형태가 좀 독특하죠. 얘는 2가 아니라 1로 바뀌고, R분의 D, 얘는 A분의 B였죠. 반지름 작은 거분의 반지름 큰 거. 이거는 뭐야? 반지름 R은 이 평행 도선의 두께예요. 두께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고, D는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계 모양은 비슷하지만 들어가 있는 각각의 값들, 상수값들이 다르다. 그런 것들만 잘 암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렬 연결, 직렬 연결 이런 과정인데, 병렬 연결은 하나의 배터리에 대해서 또는 어떠한 점에 대해서, 그렇죠? 어떤 점 그리고 다른 점에 대해서, 터미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자를 얘기해요. 이게 무슨 점이냐? 예, 점이 아닌 것 같지만 의미가 다 똑같은, 전기전화 똑같은 위치예요. 그러니 하나의 점으로 봐도 되는 거죠. 이렇게 점으로, 그렇죠? 이렇게 다 점이에요. 이 점을 세 개의 축전기가 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병렬이죠. 병렬. 그렇죠? 병렬 연결한 겁니다. 병렬 연결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마디가 갈라지는 마디가 생겨나는 걸 전기에서는 병렬 연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병렬 연결하면 위에 있는 점과 아래에 있는 점 사이의 전이차는 배터리의 전압이 되겠죠. 배터리라고 하는 건 음극에서 양극의 전이차가 그 배터리의 전압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예를 들어서 1.5V 배터리다 그러면 음극과 양극을 1.5V만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라는 얘기예요. 즉 위쪽 점과 아래쪽 단자 사이의 전이차는 배터리의 전이차와 동일해요. 이 두 점 사이의 전이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축전기나 두 번째 축전기나 왼쪽에 있는 세 번째 축전기 콘덴서 같은 겁니다. 콘덴서를 지나서의 전이차도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1번 축전기, 2번 축전기, 3번 축전기를 통해서 변화되는 전이차는 그냥 다 V예요. V.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뭐가 다 동일하다? 전압이 다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용량은 그럼 어떻게 되냐? 용량은 전체 용량을 더해줘야 돼요. 얘 용량 C1, 얘 용량 C2, C3 용량이 다 다를 수 있겠죠. 다른 용량을 다 더해주면 돼요. 하나 100이에요. 다른 거 200, 다른 거 300이다. 그럼 100, 200, 300 더해서 600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얘를 하나의 축전기로 바꿨을 때 동일한 전하를 여기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전압을 가해요. 똑같은 배터리를 연결했을 때 오른쪽 축전기, 한 개의 축전기에 같은 양의 전하량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용량은 세 개를 다 더해준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전하량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하량은 CV죠. C의 정의가 V분의 Q예요. 그래서 Q는 CV가 됩니다. Q는 CV. 따라서 C는 다 다를 수 있잖아요. C1, C2, C3 다 다르죠. 그런데 V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Q1, Q2, Q3도 다 다르겠죠. 예. 그러면 Q1 더하기 Q2 더하기 Q3 한 게 전체 Q가 되는 겁니다. 전체 Q라는 얘기는 한 개의 배터리에 한 개의 축전기 연결했을 때 그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Q는 Q1, Q2, Q3를 다 더한 것과 같다. 요 식하고 마찬가지죠. 양변에 V를 곱해주면
다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직렬 연결을 볼 텐데 직렬 연결은 배터리 입장에서는 위쪽 금속판과 아래쪽 금속판만 사실 연결돼 있어요. 나머지는 허공에 떠 있는 거죠. 또는 가까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도선은 이렇게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지점, 아래점과 위점 사이의 전이차는 V라면, 배터리 전압 V라면 그 V는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고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고 요만큼 올라가는 세 높이를 다 더한 것과 같죠. 이 높이는 물론 미터 거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기적인 높이, 즉 전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V는 V1 더하기 V2 더하기 V3가 되는 거고. 하지만 전하량은 어때요? 전하량은 다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각각 두 개 더해서 중성, 두 개 더해서 중성, 중성인데 위쪽 금속판에 들어가는 전하량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래쪽 금속판에서 빠져나온 전자를 배터리가 위에 갖다 쌓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위에 쌓아지는 전하량과 아래 쌓아지는 마이너스 전하량은 당연히 같게 되고 여기 허공에 떠 있는 금속에는 전하가 유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유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도된 양은 다 동일하겠죠. 동일한 전하가 위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전하량 Q가 모두 동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직렬 연결의 경우 뭐가 다른 겁니까? V가 다르다 이런 얘기야. V가 다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용량은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등가 전기 용량 3개의 직렬 연결된 3개의 각각의 용량이 C1, C2, C3인데 얘네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축전기로 바꾸려면 이거하고 똑같은 양의 전하를 집어넣을 수 있는 축전 전기 정전 용량이 얼마냐? C라고 하자. C는 C분의 1은 C1분의 1, C2분의 1, C3분의 1의 합으로 구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계 모양을 보면 병렬 연결의 경우는 더해주면 돼요. 그죠? 직렬 연결의 경우에는 역수분의 1을 역수를 더해주는 겁니다. 역수를 더해주면 역수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잘 알아두세요. 아주 중요하고 역시 매번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하량 Q는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잘 암기하시고 자, 정전 용량의 접속 연습 한번 해보죠. A, B 사이에 전압이 가해지고 있어요. A, B 뭐 배터리로 이렇게 전압 가했다고 하죠. 이렇게 어떤 V라는 전압이 가해지고 있다. 그러면 얘는 단위는 마이크로페럿이라고 합시다. 4마이크로, 1마이크로페럿 여러 개 되게 많은 축전 콘덴서가 연결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이건 두 개 병렬이죠. 그죠? 갈림길 생겼잖아요. 갈림길. 얘를 하나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그죠? 4가 되죠. 왜? 병렬은 더해주라고 했잖아. 병렬은. 그럼 3 더하기 2하면 4가 되는 거고 아래쪽은 6 더하기 2에서 6 더하기 2 하면 8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두 개 직렬, 위에 두 개 직렬 이렇게 되죠. 직렬은 어떻게 해요? 직렬은 자 이렇게 되겠죠. C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두 개 연결한 거니까. 그렇죠? 얘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C1, C2분의 C1 더하기 C2 되겠죠.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 C는 C1 더하기 C2분의 C1, C2 되겠죠. 이거 뒤집어주고 얘 뒤집어주니까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두 개 더한 거, 합분의 두 개 곱한 거, 곱. 합분의 곱 이렇게 외워두면 됩니다. 합분의 곱. 두 개일 때만 그런 거죠. 두 개일 때만. 그럼 4 더하기 4. 그럼 두 개를 더해서 곱을 하면 사실 얼마가 나와요? 절반이 나옵니다. 절반. 그죠? 합분의 곱. 4 더하기 4분의 4 곱하기 4. 똑같은 거. A 더하기 A분의 A 곱하기 A 하면 얼마예요? A의 제곱. A 하나씩 약분되면 2분의 A가 나오겠죠. 2분의 A. 절반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절반. 합분의 곱. 그래서 4, 4, 2가 되는 거고 8, 8 해도 4가 되겠죠. 절반이 되니까.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고 다시 그러면 전체 A에서 B에서 봤을 때 2와 4는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해서 6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체 등가 저항이 아니라 등가 정전 용량은 6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가 또 나올 때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전압을 구하라. 예를 들면 위쪽에 있는 1 마이크로페럿 이 축전기 사이의 전압을 구하라.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그럼 전압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요? C분의 Q를 가지고 구해주면 되겠죠. C분의 Q. 그럼 Q를 찾아야 되는가? Q를 찾아야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어차피 우리는 비례관계로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비례관계. 자, 예를 들면 전체 전압이 16V다. 이렇게 지금 16V가 가해지고 있다면
가해지고 있다면 여기에 16V가 이렇게 가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에 16V가 가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위에도 16V, 아래에도 16V. 왜? 병렬은 전압이 같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위에도 16V, 여기 아래에도 16V가 되는 거고, 16V가 두 개 직렬 연결돼서 16V를 만든 거니까 여기 8V, 여기 8V, 여기도 8V, 8V, 88 더하기 16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8V, 얘도 8V. 그럼 위에 병렬이겠죠. 병렬 똑같이 얘 8V, 8V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구해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를 맨 처음부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16V니까 위에도 16V 걸리겠죠. 얘랑 얘는 똑같죠. 4대 4니까 8V, 8V 걸리겠죠. 위 아래 병렬이니까 위에 8V, 아래 당연히 8V 걸리겠죠.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전압을 구하면 그 전압으로 또 뭘 구할 수 있어요? 전기 용량, 전하량을 구할 수 있겠죠. Q는 CV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축전기, 각각의 콘덴서에 들어있는 전하량까지 다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제 복잡한 형태는 안 나오고 이런 형태 많이 나와요. 이런 형태, 이런 형태, 그렇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 그래놓고 요 위에 있는 축전기, 아래 두 개 축전기 각각에 들어있는 전하량을 뭐 바르게 구하시오. 이런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실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났는데 여기는 이제 내용은 좀 달라요. 이 문제는. 그래서 내압이 1000V다. 그래서 내압이라는 얘기는 축전기에 무한정 높은 전압을 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많은 높은 전압을 가해지면 어떻게 돼요? 번개가 치죠. 스파크가 일어나서 전하가 빠져나가요. 방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축전기는 갑자기 높은 전류가 순간적으로 흘러가게 돼서 거기에 막 큰 에너지가 가해지게 되고 물질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전기가 내압보다 높은 전압이 가해졌다. 그러면 그 축전기는 되게 사용을 못하게 돼요. 아니면 성능이 저하되거나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가장 쉬운 형태의 방전은 우리 그죠? 마찰 전기에서 방전이 되는 건 두 물체 사이의 전압이 너무 크게 가해지니까 전기를 흐르지 못하는 이 공기를 통해서도 전류가 흘러버릴 수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럼 다 흘러버리면 그 다음에 흐를 전화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번개가 끝나는 거죠. 번개를 치는 짧은 시간 동안에는 전하가 방전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압이라는 건 견딜 수 있는 전압. 1000V 견딜 수 있는 1마이크로페럿의 정전 용량 콘덴서. 750V 버틸 수 있는 2마이크로페럿 콘덴서. 500V까지 버틸 수 있는 5마이크로페럿 콘덴서가 있어요. 세 개를 직렬로 연결했다. 여기 이제 직렬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전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전압, 직렬과 전압. 그래서 접속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죠. 세 개의 축전기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1, 그 다음에 2, 5마이크로페럿인데, 문제가 좀 여기 나온 문제는 그래도 조금 어려운 문제고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 풀면 FM대로 푸는 거죠. FM대로 풀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중간 과정을 생략해야죠. 이런 중간 과정 생략하고 요 끝에 이런 것들까지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쉽게 외우려면 이 내용이 있어야 돼요. 전체 전하량은 어떻게 돼요? 전체 전하량은 전체 용량 곱하기 전체 전압 되겠죠. Q는 CV. 그렇죠? 그런데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Q가 다 동일하고 전체 Q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Q1, Q2, Q3가 전체 Q와 같으니까 Q를 일단 먼저 구하는 거죠. Q를 구해보니까 CV가 되는데 이거는 직렬 연결이 돼서 C1분의 1은 C1분의 1, C2, C3분의 1을 다 더한 게 C1분의 1이죠. 그렇죠? 이게 C분의 1, V가 돼서 CV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V1이라고 하는 건 1번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V는 C분의 Q겠죠. V1은 C1분의 Q가 됩니다. 그렇죠? 1번 축전기니까 다 1번에 관한 C1분의 Q. 근데 C1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다 Q죠. 이게 Q입니다. 그렇죠? Q 여기 이렇게 구했던 게 Q잖아요. C1분의 Q를 계산하게 되면 다 알고 있는 전압이잖아요. 근데 이 전압은 무슨 전압? 이 전압은 전체 전압. 이렇게 전체 전압. V1은 여기에만 걸리는 전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V라는 전체 전압을 걸었다면 V1이 얼마가 되느냐? 17분의 10V가 돼요. 17분의 10V. 그럼 17은
17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1분의 1, 2분의 1, 5분의 1이에요. 여기 1분의 1, 2분의 1, 5분의 1에 연산하게 되면 10분의 그죠? 10으로 다 통분을 해주게 되면 15,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통분해서 나온 값이 17이 나오는 거고 10이 됐으니까 10을 곱해줬으니까 위에는 10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분모 분자에 다 곱하기 10을 해준 겁니다. 이 식에서 여기에도 10을 곱해주고 아래에도 이렇게 10을 곱해준 거죠. 그래서 17분의 10V 똑같은 방법으로 V2 구하면 17분의 5V V3 구하면 17분의 2V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5, 2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은 다 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값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2, 5, 10으로부터 구하면 되겠죠. 10. 그렇죠? 자, 이래서 이제 이렇게 구해서 요 값이 내압이니까 즉 얘는 1000볼트까지 견딜 수 있어요. 1000볼트까지 견디려면 V는 몇 볼트 가해졌을 때? 1700볼트 가해졌을 때. 전체 전압이 1700일 때 폭발이 아니라 파괴가 된다 이런 얘기죠. 내압이니까. 그죠? 내압 1000볼트까지 견딜 수 있다는 얘기는 전체 전압으로는 1700볼트가 가해졌을 때 여기 1000볼트가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V2는 내압 150, 750이 됐을 때는 전체 전압이 2550이에요. 그리고 V3 구하니까 4250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요? 내압이 아니라 제일 작은 전압은 1700볼트 걸리게 되면 1번 축전기가 파괴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2550이 걸리면 그 다음 2번 축전기가 파괴가 되고 4250이 걸리면 그 다음 V3 즉 3번 축전기가 파괴가 되는데 이 전압 가기 전에 이미 1700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미 이제 고장 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 갈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유전체와 전속 밀도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역시 아주 중요하죠. 똑같이 축전기를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축전기 연결했어요. 근데 이미 얘는 플러스 Q, 마이너스 Q, 그죠? 한쪽에 그게 바로 전화량이죠. Q라는 전화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 즉 배터리를 연결해서 이미 충전을 완료한 거죠. 여기에 얘는 전압계예요. 전압계를 갖다 댔더니 전압이 측정이 되는데 그 전압이 V0로 측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화량 Q가 있고 전압이 V0가 되고 용량은 C0라고 하자. 이때 제로라고 쓴 건 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때, 공기만 들어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외부에서 유전체를 이 사이에 이렇게 쏙 집어넣어요. 유전체는 절연체죠. 절연체를 집어넣는데 얘의 이 비유전율이 이읒 S예요. 이읒 S. 그러니까 비유전율이 뭐냐면 본래 유전율은 뭐예요? 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의 몇 배 이렇게 되겠죠. 그 배율이 ES예요. ER 또는 ES라고도 합니다. 이읒. 그래서 이 물질의 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의 몇 배인가 그 배율을 ES로 이렇게 이읒 S로 표시한다고요. 자, 비유전율이 이읒 S인 물체를 여기 쏙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단 전기 용량이 바뀌죠. 정전 용량, 그죠? 정전 용량. 왜냐하면 유전율이 다른 물질이 들어왔으니까 유전 상수가 이읒 S인 물질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정전 용량이 유전율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유전율의 배율만큼 정전 용량이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전 용량 증가했죠. 그러면 전하량이 바뀌겠죠. 전하량은 안 바뀌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하량은 정전 용량 바뀌었으니까 Q는 CV에서 C가 바뀌면 Q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이건 지금 뭐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Q가 안에 갈 데가 없잖아요. Q는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도체가 연결돼서 다른 거에 저항이나 또는 배터리가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연결되어 있는 전압계는 저항이 무한대인 가상의 이상적으로 저항이 무한대인 물체이기 때문에 뭔가 연결된 게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Q는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Q가 변함이 없으니까 C가 변해서 V가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C가 증가했죠? 그럼 V는 감소해야죠. Q는 그대로예요. C가 증가해요. 얼만큼 증가해요? ES만큼, 이읒 S만큼 비율로 증가합니다. 그럼 V는 그 비율대로 감소해야지만 곱한 게 일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가 돼 있죠. 전이차는 이읒 S분의 V0로 감소하고 전개는 전압 나누기 거리죠. 이건 이제 평등 전개니까 E는 V 나누기 D, V는 ED에서
E는 V 나누기 D니까 V가 변했으니까 당연히 E도 변해야겠죠. 전개도 감소하고 전압도 감소하고 전하량 그대로고 용량은 증가했고 Q는 CV 그대로고 이렇게 해서 그럼 뭐가 달라진 거냐? 이것들 다 달라진 거고 Q만 일정한 거고 에너지가 달라지게 돼요. 이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 그죠? 그럼 에너지는 왜 달라졌어요? 유전체를 여기 집어넣을 때 유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기만 해도 유전체가 알아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왼쪽 금속은 마이너스 금속이고 오른쪽 은 플러스 금속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그죠? 유전체를 끌어당기게 되겠죠. 유전체도 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의 전기장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의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죄송합니다. 2분의 1 CV 제곱 이게 일반식이에요. 본래 일반식. 그래서 에너지를 구할 때는 2분의 1 CV 제곱이 되는데 C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했죠? 얼만큼 비율로? 입실론 S의 비율로 증가했습니다. 그 V는 어떻게 돼요? V는 감소했죠. 지금 얼만큼의 비율로? 입실론 S분의 1의 비율로 감소했는데 얘는 제곱이 되니까 입실론 S의 제곱분의 1의 비율로 감소하게 되는 거고 그럼 둘을 곱한 게 전체 에너지가 되니까 전체 에너지는 그대로 입실론 S분의 1만큼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다 감소하죠. 전압, 전개, 에너지 모두 다 동일하게 입실론 S분의 1만큼의 비율로 감소하고 증가하는 건 용량만 입실론 S배로 증가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문제 나왔을 때 바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 다 한 번씩 다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판의 면적 3분의 1S 전체 판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이건 이제 단면만 보여주는 건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같은 길이로 나누면 요거 3분의 1 면적, 요거 3분의 S, 요거 3분의 S 이렇게 되겠죠. 각각이 다 동일한 면적이라는 얘기예요. 면적은 다 이렇게 3분의 1씩 동일한데 두께는 얘는 전체 두께, 그죠? D. 요만큼은 2분의 D. 그러니까 얘도 2분의 D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유전체가 어디에 쌓여 있어요? 여기에만 유전체가 이렇게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자, 정전 용량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이 경우에는 위쪽 금속판과 아래쪽 금속판이 각각이 서로 어떤 플러스, 어떤 마이너스 전위차가 되겠죠. 그래서 전위차는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전위차는 동일하다. 두 점이 동일한 도체니까 어쨌든 두 점이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그렇죠? 1번 축전기, 2번 축전기, 3번 축전기의 병렬 연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렬 연결이니까 전체 용량은 C1, C2, C3 더해주면 되겠죠. 각각의 용량을 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처음 용량은 뭐겠어요? 처음 용량 아무것도 없을 때의 용량은 입실론 제로 간격 D죠. 전체 면적 그냥 전체 면적이 S죠. 그럼 C1은 어떻게 돼요? C1 전기 용량이 어떻게 되죠? 입실론 곱하기 간격이 얼마 돼요? 간격은 그대로 D죠. 전체 간격이니까 그렇죠? 간격 면적은 3분의 1이죠. 3분의 1 S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런데 입실론이 얼마였어요? 입실론이 3이니까 얘는 3 입실론 제로 D분의 3S가 돼서 3 약분되니까 요거 하나가 사실 전체 용량 C와 원래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C1도 구해보고 C2, C3도 다 구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바꿔서 전속과 전속 밀도. 용량 공부할 양이 하도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끝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속.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기자기학 공부하면 이때부터 이제 헷갈려 합니다. 이걸 단순하게 외워야 되는데 의미도 알아야 되는데 의미는 모르겠고 공부하다 보면 계속 암기는 해야겠고 암기하다 보면 또 의미가 뭘까 또 궁금해지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전속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전속은 뭐냐? 그냥 전하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하. 전속은 전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전하를 전속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왜 그럼 전하라고 했냐면 여기 양전하 있고 이렇게 음전하 양전하가 같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럼 양에서 음으로 뭐가 만들어져요? 전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전기력선을 그리면 양에서 음으로 흘러 들어가는 양이 있겠죠. 이 양이. 그죠? 그럼 얼만큼의 양으로 정의를 할 거냐 이 양을. 그 정의는 그냥 그대로 뭘로 정의한다? 얘의 전하량으로 정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하량이 1쿨롱이면 이 전속이 얼마냐? 이걸 1쿨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외우려고 궁금해할 필요 없이 전하량이 곧 전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고 클리어합니다.
전하에서 나오는 선속은 영어로 플럭스예요. 플럭스. 우리가 뭔가 지나가는 거. 플럭스가 얼마냐? 얼마나 많이 지나가냐? 이런 얘기죠. 그 지나가는 것. 뭐가 지나가요? 전하량에서 나온 전기력선이 지나가는데 1쿨롱에서 나온 1쿨롱의 전하에서 나온 전기력선이 얼마다? 1쿨롱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매우 쉬워요. 자, 그래서 당연히 매질에 무관하겠죠. 왜냐하면 전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니까. 자, 그래서 파이는 Q이다. 그대로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속 밀도라는 게 있어요. 전속 밀도는, 자, 그럼 전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자고요. 지나가는데 여기서는 넓은 면적에서 지나가고 여기서는 이제 사이가 가까워지면 좁은 면적에서 지나가잖아요. 그럼 밀도가 달라지겠죠. 그럼 밀도는 어떻게 구해요? 지나가는 거를 면적으로 나눈 거죠. 지나가는 걸 면적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많이 지나가면 밀도가 높은 거고 같은 면적에 조금 지나가면 밀도가 낮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전속 밀도 D라는 건 면적분의 전속이에요. 전속의 밀도니까 면적분의 전속.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D는 전속 밀도는 D로 표시합니다. D는 S분의 파이인데 파이가 Q와 같으니까 S분의 Q가 되고 단위는 면적이 미터 제곱이죠. 미터 제곱분의 쿨롱. 이게 바로 전속 밀도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자면 여기 양전하가 있습니다. 양전하에서 전기력선이 퍼져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면적을 빠져나가는 전기력선, 그게 바로 면적분의 전하량 해주는 거죠. S분의 Q. 근데 이걸 구로 잡아버리면 구의 면적은 표면적이 4파이 R의 제곱이죠. 거리 R인 지점의 구, 반지름이 R인 구를 잡아버리면, 그래서 이 점전하의 거리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전속 밀도는 얼마예요? 면적분의 전하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매질하고 관계가 있나요? 매질하고 관계가 없죠. 매질을 어떻게 이 나무로 되어 있건 종이로 되어 있건 진공으로 되어 있건 전하량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하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구의 면적 똑같죠. 그러니까 전속 밀도는 매질에 관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전속 밀도는 물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빠져나올 때 그런 거지. 이게 이제 매질이 달라지면 그때는 이제 달라지겠죠. 매질에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면 위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균형 매질 전체적으로 동일한 매질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이 값을 이렇게 표현해 보죠. 분모 분자를 곱했다 나눠줘요. 그죠? 곱했다 나눠줍니다. 아니면 동일하게 분모의 이 값을 분자의 이 값을 곱해주는 거죠. 분자 분모에. 그래 놓고 보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 이게 입실론 그죠? 그래서 입실론 제로 S 곱하기 이게 바로 전기장 2가 되는 거죠. 전개 2.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전개 2가 되고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 이게 바로 유전율이었죠. 어떤 매질의 유전율, 비유전율 곱하기 진공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정리해 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D는 입실론 2, D는 입실론 2. 근데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가 되는 건데 얘를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두 부류로 나눠요. 이렇게 나눈 이유는 추후에 좀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입실론 제로 곱하기 2, 입실론 제로 곱하기 2 더해줬다가 빼주는 거죠. 입실론 제로 곱하기 2 그러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2만 남겠죠. 본래대로. 더해줬다 빼주는데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요. 얘가 P죠. 기호 P로 나타내놓고 이 P를 뭐라고 그러냐? 분극의 색이라고 합니다. 분극의 색이. 분극의 색이 이쯤 되면 이제 아주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림을 보세요. 그림. 네, 식은 일단 이렇게 나와요. 분극의 색이 그럼 P는 얼마냐? P는 D에서 입실론 제로 2 빼주면 되겠죠. 이 이항해주면 되니까 이쪽으로. 그럼 D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2가 되고 D가 입실론 2였죠. 입실론 2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인데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예요. 그래서 양변을 입실론 제로로 나눠 묶어주면 이렇게 식에 나오게 되는 거고, 이 아래에 있는 이것들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카이가 돼서 이게 전하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하율. 그죠? 분극률 죄송합니다. 분극률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외워야 될 식 이렇게 다 외워야 돼요. 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 P에 대해서도 정리해주면 이렇게 암기를 다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암기 굳이 하기, 요게 다 그 사이가 되니까, 그 사이가 아니라 차이라고 하죠. 차이.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고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의미를 해석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전속과 전속 밀도에서 요 내용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축전기 콘덴서에서 유전체가 있을 때 전속과 전속 밀도를 한번 해석해 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요 내용이죠. 요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과정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이 이게 콘덴서예요. 콘덴서 왼쪽 금속, 오른쪽 금속판이 이렇게 이제 배터리에 이렇게 이제 연결된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런 형태로 이제 금속 물질 내부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들이 위치가 조금씩 바뀌게 돼요. 물론 이제 원자나 분자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원자나 분자 안에서만 원자 핵과 전자들이 아주 조금씩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본래는 완전 대칭 중성으로 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원자들이 이렇게 중성을 안쪽에 플러스, 외부에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을 텐데, 전기장이 오른쪽으로 가해지면 양전하는 조금 오른쪽, 음전하는 조금 왼쪽으로 조금 편의하게 돼요. 위치를 살짝 바꾸게 된다. 하지만 많이 바꿀 수는 없죠. 원자 내부에 이제 결속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분자 단위에서 보면 오른쪽에 약간 양전하가 약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음전하가 이렇게 다 각각의 분자들이 이렇게 조금씩 극이 생겨나게 되죠. 이걸 편극이라고 합니다. 편극 또는 분극이라고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놓게 되면 전체적으로 중심 부분에 있는 것들은 어쨌든 다 중성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도 같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 표면에 양전하가 유도된 것 같고 왼쪽 표면에 음전하가 유도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여기만 표면에 이렇게 전하가 분극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플러스, 왼쪽에 마이너스. 그러면 얘네들이 물질들이 없을 때에 비해서 어떻겠어요? 물질이 없을 때에 비해서 더 많은 전하를 얘가 끌어올 수 있겠죠. 양이니까 음전하를 더 많이 끌어올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음전하가, 더 많은 양전하가 이 표면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같은 전압을 걸어줬다면, 그렇죠? 네. 자, 이걸 달리 세 번째 10번 그림 사이에 보게 되면 전극 사이에 아래 반쪽에는 유전체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유전체예요. 위에는 유전체를 안 집어넣습니다. 전극은 왼쪽 오른쪽 그대로 있죠. 그러면 전극과 전극 사이의 전이차를 거리로 나누는 것, 즉 V 나누기 L. 여기 2가 되겠죠. 2는 어디서나 같아요. 2는. 그죠? 전개는 어디서나 같다. 그래서 요 공기라면 공기를 통한 전개나 유전체를 지나가는 전개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2가 같아요. 2가. 근데 공기에서는 dA를 구하면 dA는 입실론 제로 2가 되겠죠. 그래서 입실론 제로 2가 되고 이게 dA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dA는 입실론 제로 2가 되는데 dd에서는 즉 유전체에서의 전속 밀도는 dd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2가 되잖아요. 그 전개가 서로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큰 거죠. 또 유전체가 있는 곳에서의 전속 밀도가 훨씬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 얘는 좀 작게 그려져 있고 얘는 좀 길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속 밀도는 연속이 아니에요.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는 연속이에요? 전개는 같아요. 위나 아래나 전개는 같지만 전속 밀도가 다르다. 그럼 전속 밀도가 얼마나 더 다르냐 이런 얘기죠. 얼마나 더 다르냐. 이게 그죠? 유전체가 있는 곳에서의 전속 밀도가 없는 곳에서 입실론 제로 2보다 얼마나 더 크냐, 그 얼마나 더 큰가 이거를 우리는 분극의 세기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분극의 세기. 그래서 그림에 보면 어느 정도 더 큰 줄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에서 정리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유전율하고 함께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요 값이 요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1 곱하기 2 이게 바로 이제 분극의 세기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내용으로 가보는데 여기 나와 있죠. 평행판 콘덴서의 양극판 사이에 비유전율 ES인 유전체를 넣었습니다. 용량은 어떻게? 용량은 증가한다고 했죠. 용량. 전개는 감소하죠. 전개, 전압 다 감소합니다. 그렇죠? 분극 전하밀도 로 다시는 자유 전하밀도 로의 배로 생성되다. 이건 좀 이따 하고요. 전속 밀도 D의 발산량은 자유 전하밀도 로와 분극 전하밀도 로 다시의 합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3번이 틀려요. 틀린 건 본래 델 도트 D는 로입니다. 그냥 자유 전하예요. 자유 전하밀도. 이거는 이제 발산을 공부해야 되는데 어차피 자유 전하에 의해서 전속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로 바로 해석하면 돼요. 자유전하에 의해서 전속이 만들어진다. 분극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속은 없어요. 그거는 전속 D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분극량 P는 D에 이거 배로 생성된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면 되죠. P는 D 해놓고 이를 D로 바꿔주면 되겠죠. 입실론 분의 D니까 E가.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예요. 입실론 제로 그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이런 형태로 남아 있겠죠. 여기에도 나오죠. 자, 분극전하 밀도 로 다시는 자유전하 밀도 로의 이거 배입니다. 분극량 P는 전속 D의 이거 배입니다. 요거에 관련된 게 얘죠. 얘에 관련된 게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속 밀도에 관련된 값이 자유전하 밀도, 그게 D죠. D. 3번 전속 밀도 D의 발산량은 자유전하 밀도 로만의 값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로에 의해서. 그리고 로 다시는 분극량 P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분극전하 밀도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로 다시예요. 다 같습니다. 예. 그대로 외워주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경계 조건에 가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발산 정리 이런 거 다 공부해 줘야 되는데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의 경계 조건은 매우 간단한 형태예요. 그래서 그림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이게 바로 전기력선이죠. 전기력선. 전개 또는 전기력선이죠. 전기력선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매질이 다른 경계면에서 휘게 돼요.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걸 굴절이라고 해요. 굴절. 전기력선의 굴절 또는 전자파의 굴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경계면의 수평과 수직으로 얘를 나눠 놓으세요. 수평, 수직. 수평, 수직인데 수직을 우리가 법선 방향이라고 합니다. 법선. 법선 방향. 얘는 접선 방향. 평행하면 면하고 평행하면 접선, 수직하면 법선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각도가 세타2, 이 각도가 세타1이에요. 위쪽이 1번, 아래쪽이 2번 매질인데 1번 매질에서 법선, 항상 기준은 법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법선과 전기력선 사이의 각, 그죠? 각도, 그걸 세타라고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타2, 여기가 세타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냐면 식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 각도와 이 각도, 그죠? 각도와 유전율의 비율로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식을 쓰게 되는데 접선 성분 그랬죠? 그럼 얘를 분해해요. 얘를 분해해 봅시다. 수평과 수직으로. 얘도 분해해요. 수평과 수직으로 이렇게 분해할 수 있겠죠. 분해해서 수평 성분은 접선 성분, 수평 성분은 전개가 같아야 돼요. 두 영역에서. 즉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은 겁니다. 전개가 같아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같은 거고 법선 성분은 전속 밀도가 같아요. 전속 밀도. 전속 밀도는 얘하고 같은 거죠. 전속 밀도는. 그런데 얘는 지금 D의 값으로 나와 있는 거고 얘는 E의 값으로 나와 있어요. 화살표 보고 얘가 더 긴데요. 이거보다 이게 더 긴데요. D라면 더 클 수도 있겠죠. D라면. E는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E라면. 그죠? 얘하고 화살표 길이가 다른데요. E라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D는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D를 볼지 E를 볼지 접선 성분은 E가 같고 법선 성분은 D가 같다. 이거 놓고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접선 성분은 T, 첨자로 T를 붙이는 거고 법선 성분은 N자를 이렇게 붙여서 표시했습니다. 그럼 E는 입실론분의 D가 2잖아요. 입실론분의 D가 2고 D는 입실론 곱하기 2죠. D는 입실론 곱하기 2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둘 다 각각이 접선, 법선 성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D에 대해서 보게 되면 E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요 식에서 보게 되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요 전개의 수평 성분이죠. 수평 성분이니까 코사인 세타. 얘가 이거나 같잖아요. 그렇죠? 수평 성분이니까 수평 성분이면 사인 세타죠. 여기서는. 다시 보세요. 요 성분이니까 여기서 봤을 때 높이잖아요. 높이. 사인 세타. 즉 E1 사인 세타 1은 E2 사인 세타 2랑 같은 거고 법선 성분은 요거에 대한 밑변이니까 얘가 이제 코사인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D의 코사인 성분이 같다. 이렇게 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변 나눠주세요. 어떻게 나누냐면 좌변분의 좌변은 그죠? 좌변분의 좌변은 코사인분의 사인 D1분의 E1 이게 얘가 되는 거죠. 우변분의 우변 D2 코사인 세타 2분의
E2 사인 세타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D분의 2가 입실론분의 1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간단해요. 얘분의 얘는 그죠? 2번분의 1번은 2번분의 1번 똑같은데 하나는 유전율이고 다른 하나는 탄젠트 세타다 이런 얘기예요. 주의해야 될 게 세타가 이거예요. 이거. 요 각도가 아니죠. 요 각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암기하고 지나가죠. 내용은 이제 알았으니까 시험 볼 때는 암기해서 풀어주자. 2분의 1은 2분의 1. 숫자 2, 숫자 1, 숫자 2, 숫자 1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실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되게 복잡한 문제 같지만 자, 2원, 1번 매질이죠. 1번 매질에서 이 전개가 주어져 있네요. 전개. 전개가 이렇게 있으면 전개는 어떤 성분의 연속이다? 평행, 접선 성분이에요. 그럼 접선 성분이 요거죠. 그럼 요거는 지금 이게 X축이잖아요. 그죠? 법선이 X축이에요. 그럼 접선은 Y축이거나 Z축이 되겠죠. YZ. 그럼 여기서 YZ가 얘죠. 얘. 그래서 이 T1은 바로 마이너스 10AY 5AZ가 접선 성분인데 1번이나 2번이나 같아야 돼요. 1번이나 2번이나 같아야 돼요. 1번 매질에 전개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1번 매질의 전속은 일단 이렇게 구해지겠죠. 입실론만 곱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입실론이 얼마예요? 입실론이. 이 경우는 2네요. 이 입실론 S가. 그렇죠? 2 곱하기 다 2를 곱해주면 접선 성분의 D를 구할 수 있고 수직 성분은 법선 성분은 A 방향이죠. 요게 법선 성분 20AX예요. 20AX. 그러면 이게 1번 매질에서의 2니까 D를 구하면 2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D를 다 구할 수 있죠. D1을. D1 접선과 D1 법선인데 법선의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2번 매질에서도 동일을 해줘야겠죠. 이 값은 2번 매질에서도. 그래서 DN2는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DN2는 DN1하고 같고 접선 성분 이거죠. 접선 성분은 2번 매질에서도 접선 성분의 전개의 접선 성분은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2를 곱하니까 아니 이게 접선 성분이고요. 그러면 T2는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입실론 S1이고 얘는 입실론 S2가 4가 되겠네요. 4. 그렇죠? 4. 그렇게 이제 문제가 주어진 거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는데 이 입실론 S1이 얘는 2가 되고 입실론 S2가 얘가 4가 되는 거예요. 4. 그래서 T2는 이 T1에 4를 곱한 거죠. 4.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법선 성분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접선 성분과 법선 성분을 다 구해주는데 접선 성분 연속 전개의 접선 성분 이 T1이나 이 T2나 같다. 그리고 법선 성분은 DN1과 DN2가 같다. 요게 이제 주요 대상이 되는 거고 2는 입실론 S분의 D 뭐 이런 형태로 구해주면 되겠죠. 입실론 0, 입실론 S분의 D 이렇게. 자, 다음으로 이제 전류와 저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뭐 그냥 결과식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전류는 시간분의 전하량, 우리가 어떤 양이 이렇게 지나가죠. 뭔가 이렇게 뭐가 지나간다 그러면 지나가는 양을 시간으로 나눈 것, 지나가는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눈 것, 그걸 우리는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는 전하량 나누기 시간이니까 쿨롱 퍼 세컨드가 단위가 되고 그걸 A라고 쓰고 우리는 암페어라고 읽는 거죠. 그래서 1암페어라고 하는 건 1초 동안에 1쿨롱 전하 지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Q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정리를 해줄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보시고 전류 밀도라고 하는 건 또 알아둡시다. 전류 밀도는 자 얘가 어떤 면적을 지나가는가 그 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면적에 대한 밀도 이걸 전류 밀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Q 여기 I가 돼야 돼요. I 나누기 전류 면적이죠. J는 S분의 I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제 전류 밀도 단위는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고 면적의 단위는 미터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이건 맞습니다. 자, 그다음 이거 한번 문제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최근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항이 나오는데 저항은 이렇게 전류분의 전압. 이게 이제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전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터리 연결해서 전압이 V예요. 흐르는 전류가 I다.
그럼 이 물체의 저항은 얼마냐? I분의 V. 단위는 옴을 쓰게 됩니다. 옴. 볼트 퍼 암페어죠. 예, 옴은 볼트 퍼 암페어. 이렇게 이제 옴을 쓰게 되고, 그런데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보면 여기 있는 전압은 전기장으로 표현하면 전기장 곱하기 길이 V는 EL 이렇게 나오게 되고, 전류는 전류 밀도로 표현해주면 I는 JS 전류 밀도 곱하기 면적 이렇게 나오겠죠. 전류 밀도가 면적분의 전류니까. 그럼 위아래 같은 게 없는 것 같지만 J는 시그마 E로 표현됩니다. 옴의 법칙이 적용되는 물질이라면 전기장이 강해지면 그만큼 많은 전류가 흐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비례하게 되어 있고, 이 비례상수를 도전율이라고 해요. 시그마를. 그래서 J는 시그마 S, 시그마 E와 같아지면 J는 시그마 E와 같아지게 되고, 그럼 E와 E가 이제 약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시그마의 역수를 로로 씁니다. 시그마 이거 뒤집으면 마치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저항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항률. 얘를 도전율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성질은 반대죠. 얘 역수해야 되니까 성질은 반대. 하나는 도전율은 전류를 얼마나 잘 흐르는가, 저항률은 전류를 얼마나 못 흐르게 하는가,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률 로는 시그마분의 1. 저항률의 단위는 옴 곱하기 미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저항의 역수. 그래서 옴을 뒤집으면 이렇게 이제 모라고 보이죠. 그렇죠? 우리 모 또는 컨덕턴스라고 하는데 지멘스라고도 단위는 얘기합니다. 컨덕턴스 G는 R의 역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항과 정전 용량의 관계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대개는 그냥 결과식을 암기해서 주로 많이 씁니다. R을 구하라 또는 C를 구하라 이거예요. C가 주어져 있다면 R을 구할 수 있고, R이 주어져 있다면 C를 구할 수 있는데, 그 RC의 곱이 로 입실론이에요. 로 입실론. 그렇죠? 그래서 C에 관련된 입실론, 로에 관련된 R,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저항은 비저항으로, 정전 용량은 유전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RC는 로 E, RC는 로 입실론 이렇게 기억을 하면 R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본래 이제 내용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 그죠? 이거는 V는 전압과 전기에 관한 얘기고, 전압 역시 똑같이 쓸 수 있겠죠. 위처럼 전류는 전류 밀도, J는 시그마 E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전기장에 대한 식이 정리가 되면서 로 E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는 도전율로 나오면 시그마분의 E 이렇게 이제 기억을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는 실제 이렇게 나와요. 대지의 고유정이 로인, 반지름 A인 그림과 같이 반구 접지극의 접지 저항 옴을 구하시오. R은 로분의 C분의 로 입실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 식을 구해도 되지만 사실 요거는 위쪽은 도체와 연결되어 있고 아래쪽이 뭐예요? 땅하고 지면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은 어떻게 돼요? 닿는 면적, 땅하고 닿는 면적은 반원의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면적 S는 원의 면적이 4파이 R 제곱인데 반만 돼 있으니까 2파이 A 제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항 R은 로 S분의 L, 그죠? 그럼 둘이 연결된 길이는 모두 다 A잖아요, 그죠? 거리가 다 A만큼의 거리가 연결이 되어 있고, 면적, 닿는 면적은 2파이 A 제곱이고, 여기 로 곱해주면 AA 약분돼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항의 식으로만 가지고도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항 R은 로 S분의 L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구하는 건데, RC는 로 입실론으로도 역시 구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C를 직접 구해서, 이게 구도체인데 반구도체니까 절반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R 구해서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전력은 전력과 전력량 이런 것들 공부해 주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력은 전류 곱하기 전압, 그렇죠? 전력은 전류 곱하기 전압인데 V가 IR이죠. V는 IR이니까 I 제곱 I 하나 곱해져서, 또는 I가 R분의 V죠. R분의 V에 또 V 곱해졌으니까 R분의 V 제곱, 델타 V라고 써도 되고 귀찮으면 그냥 V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그럼 에너지는 다시 어떻게 돼요? 에너지는 시간을 곱해서 IVT, 그렇죠? 또는 VIT 이렇게 돼요. 빛, 그렇죠? 또는 빛 이렇게 암기해도 됩니다. 전류, 전압, 시간 다 곱해주면 에너지. 물론 시간은 초로 곱해야 되고, 전력의 단위는 와트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력은 시간당 에너지이기 때문에 초당 줄 퍼 세크가 바로 와트의 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전 용량 이렇게 이제 구해봤고, 정전 용량식은 Q는 CV 또는 C는 V분의 Q가 되겠고요.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서로 반대로 외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병렬은 더해줘라, 직렬은 분의 1, 분의 1, 분의 1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하죠. 유전체, 전속, 전속밀도 경계 조건 매우 중요한데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풀어봤는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장, 자계, 자기회로, 또 전자유도 이런 내용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